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각에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 있고요.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 나오셔서 정치평론 해주시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명태균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과연 떨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셔서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 비컷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 경기 침체 아니라고 홍춘욱 박사는 또 이야기하시네요. 이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먼저 정치가 경제다 시간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언제나처럼 이 참보수와 그리고 얼굴 천재 정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탈리아 다녀오시더니 이탈리아인들처럼 더 멋있어지셨네요. 아, 가을이 왔잖아요. 우리 스타일리시하게. 근데 일하기 진짜 싫네요. 아, 그래요? 아, 넥타이는 엄청 멋있어. 이탈리아에서 혹시 명품 정장 사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아, 근데 진짜 일하기 싫어요. 이게 정치 얘기만 보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우리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실지 참. 근데 저런 반응이 휴가 후유증이에요. 휴가 후유증이요. 자꾸 이탈리아 거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돈을 벌어야 우리가 토마토에 출연을 해서 출연료 받아야 또 놀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힘내서 오늘 방송하십시오.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은 김준일 평론가님을 피곤하게 했던 바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명태균 씨 이야기인데요.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바로 여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씨 후속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명태균 씨는 또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본인이다, 김영선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되게 좀 재밌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막 뉴스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명태균의 입장을 먼저 이제 이게 일종의 라슈몬 같은 거거든요.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거를 이제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명태균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명태균이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과 취재기자 3명은 이제 고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주장이 뭐냐면은 김건희와 김영선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김건희와 내가 주고받은 거다. 이거는 오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악의적 오보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거 고소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고소하면 다 까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거예요. 고소하면 이제 수사기관,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제 수사기관이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면은 뭐냐면은 김영선과 김건희 두 사람이 주고 받았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물증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주장한 거는 뭐냐? 김건희와 내가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주장했던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이 보여주거나 뭐를 물증을 제시해야지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물증이 있다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명태균이 문자를 주고받은 거는 일단 이 발언만으로도 픽스가 됐는데 잘못하면 이거 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명태균은 왜 고소를 했지? 왜 갑자기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 김준일 감독님께서 라쇼몽처럼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명태균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지. 뭐를요? 김영선급이 어떻게 여사님하고 이렇게 사사로이 할 수 있어? 나 정도는 돼야지. 이 정권의 실세는 나야. 천공도 아니고 뭐 김영선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야라는 거를 사실상 여기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명태균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자존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뭐 역술인 뭐 이러한 천공급 뭐 이 사주 팔자 이런 거와 연결시키는 거를 본인 되게 불쾌하게 생각해요. 본인은 책사다. 정책 책사라고 이렇게 네, 언론에 전문가다, 분석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역술 사주 팔자 가지고 내가 점쳐 가지고 내가 뭘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본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피우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셉 대령 있잖아요. 해병대 네네. 사령관. 네. 그 사람이 당신이 말이야 해병대 거기 장악을 못 해가지고 뭐 밑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해, 폭행 뭐 이런 거 못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내가 장악하고 있다, 내가 시켰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내가 했지, 내가 말이야 어떻게 김영선이 했어. 근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서로 공천 개입했다고. 근데 이분은 어쨌든 본인 책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뭐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뭐 김건희 이런 분들하고 대단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분을 정치권에 데뷔시켜준 분이 있어요. 누구죠? 그럼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알고 계신데.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희한해요. 밝히셔야죠. 희한. 그건 뉴스토마토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지금 여쭤보고 취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연 수당을 좀 더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은 본인이 자존심, 자만감, 자존감 정말 대단히 높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부터 아셨다면서요, 이 명태균 씨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1년 6개월인가 2년 전부터 제 지인이 봐라 성철아 앉아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한테도 좀 슬쩍슬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일들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참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거에 한 20% 정도 보도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80%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중에 이제 몇 건은 뉴스토마토가 지금 계속 취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내가 실세다 이렇게 과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치 브로커 뭐 이런 분이라면. 실세였다라고 허풍을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보수파 계열에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도 친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여러 가지 들을 얘기도 많고 분석도 좀 탁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 전화번호도 기괴합니다. 아주. 몇 번이에요? 아니 그걸 공개적으로 어떻게 가? 기괴한 이유. 기괴. 기괴한 이유를 알려. 빨리 이런 건가요? 아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상한 전화번호야.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딱 보고 야 희한한 사람이다 확실히. 통화해 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전 전화번호만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참 희한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기인이에요. 기인. 대단히 실력 있는 책사 기인. 역술인 그런 분은 아닙니다. 책사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회를 자기의 뜻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권력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권력자를 통해서 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책사 뭐 장자방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책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분이 그 정도 급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역술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고소당해 안 돼. 안 돼. 아니 그냥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어쨌든 1년 만에 들으셨을 때도 그런 느낌. 저도 한 1년여 뭐 장성철 소장님한테 듣고 다른 분한테도 들었는데 그때도 여러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 경남 지역에서는 이분을 모르고는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도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해서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랑 뭐 직접 어디까지 했네 그런 디테일한 거는 몰라서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하니까 제 악플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1년 반 전에 알았으면 그때 취재를 해서 네가 터트려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평론가가 뭐 얼마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큰 언론사들이 이게 집중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토마토 뭐 JTBC, MBC 이런 데들이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맥락들은 확실히 이분 때문에 당분간 시끄럽겠다. 지금 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 나온 게 어쨌든 돈거래한 거. 돈거래한 거. 이거는 뭐 명태균 씨는 빌려준 김영선 의원하고 돈거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김영선 의원의 선거 자금이에요. 이게 더 심각해요, 사실은. 4인간 거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게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미 나왔는데 얼마 6천만 원, 8천만 원? 6,300만 원을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보선 당시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준 걸로 의심이 되고 있고 당선시켜준 대가로 이미 그거는 녹취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 나 진짜 뉴스토마토 보도가 너무 웃긴 게
가려야 되는 거는 A, B, C, D, E 이렇게 했는데 밝히고 싶은 거는 M. 명태균은 그리고 윤핵관 중에 K하고 Y래. 내가 윤핵관 중에 K하고 Y면 권성동하고 윤한홍이잖아. 뭘 이거를 무슨 이거를 이니셜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이렇게 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제끼고 이제 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파장이 크겠다. 네. 근데 명태균 씨는 돈 거래 같은 경우는 빌려줬다. 빌려준 거 돌려받은 게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김영선 의원이 되게 부자거든요. 재산 신고가 77억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6천만 원을 왜 빌리지? 그러게요. 그쵸? 네.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책사한테 돈 빌리는 건 더 이상해요. 그것도 보통 이상해요. 책사든 뭐 하여튼 컨설턴트든 돈을 거래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명태균 씨도 해명을 하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명태균 씨 페북에 가면은 뉴스토마토 기자랑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은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명태균 씨는 그 전에 뭐 하던 분이세요? 당직자나 뭐 보좌관이나 이런 출신이세요? 그분이 되게 은둔의 책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창원 바닥을 안 떠난다 정말. 정말 내가 창원 바닥을 떠나가지고 내 이름이 밖에 나오는 거를 대단히 싫어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누구 창원 바닥을 떠날 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불렀을 때 그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창원을 떠나지 그냥 창원에서 경남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대단히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판 뒤집기를 통해서 공천을 줬다 그런 이제 소문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B 도지사, K 도지사 이런 분들도 막판에 내가 그냥 뒤집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헷갈리는데 B는 ABC의 B 아닙니다. 성의 B입니다. 아, 성의 네. 그게 누구죠? 성의 B가? B입니다. K도 있고 네, 본인이 뒤집었다고 또 네. 주장하는 거죠. 그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자기가 옆에 자랑한 거지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전화 통화하면서 저런 얘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거 스피커폰으로 막 눌러가지고 야 들어봐 내가 김건희 여사랑 이런 관계야 이런 건 본인이 얘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막 누구를 고소하고 누구를 처벌하겠다고 하냐고요. 그것도 안심해요. 책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는 예전부터 경남 지역에서 정치권에서 뭔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었다. 여론조사 오래전부터. 회사를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같이 회사. 여러 명하고 그러니까 P&R이라고 네. 그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좀 개입도 하고 분위기도 잡아준 것 같은데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할 내용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데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세요? 아니 어디 방송만 나가면 뉴스토마토가 언제 뭐 보도한다고? 뉴스토마토 아니, 나오셔가지고 뉴스토마토에서 언제 보도할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님도 나도 아는데 진짜 정보력 궁금해. 정보력이 정보력. 왜 장성철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나한테는 안 알려주고.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역시 풍문의 장성철. 혹시 정보. 여사님한테 들으신 거 아니세요? 유선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드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앞으로 하나씩 둘씩 다 밝혀질 것 같아요.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막 달라붙었더라고요. 고소를 한 게 그리고 수사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밝혀지는 나머지 80% 빙산의 나머지 부분이 밝혀진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고소한 게 조금 패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확실히 준 거잖아요. 특검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권력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뭐가 됐든 이거는 약간 이제 여지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세등등 하더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좀 패착이 될 것 같아요. 휴대폰 다 이미 바꿨지. 바꿨지. 바꿨는데 뭐가 됐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특검을 가면은 또 다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언론사들이 많이 달려들었어요. 예전에 그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뭐 이 사건 때도
한두 군데서 치고 나간 다음에 다른 데서 다 달려들면서 이게 확 커졌거든요. 맞아. 지금 그 급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애매한데. 예. TV조선하고 한겨레하고 이제 그래서. TV조선의 이진동, 이제 뉴스버스로 그렇죠. 지금 간 이진동하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 김의겸을 네, 포함해서 이제 네, 한겨레 일단. 특별 취재팀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를 했고 뭐 그거 이후로 이제 다 달려들었죠. 사실 신문 지상이 도배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약간 지금 그 급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요. 예. 명태균 씨의 나머지 80%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하고 연관을 짓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 그거를 뭐 본인도 부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랑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잘못을 했다? 이상한 짓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은 좀 과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뭐 이 명태균 씨랑 상당히 좀 긴밀하게 지내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을 공천을 줬으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었으니까 특별히 명태균 씨랑 이준석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공격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데 기여를 했다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 그 뒤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다가 봉합이 되고 사실 봉합이 됐던 게 당선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었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명 씨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저런 책사분들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막 순위가 바뀌더라고. 어떨 때는 1번 천공, 2번 건진, 3번 명태균이었다가 어떨 때는 1번 건진, 2번 천공, 3번 명태균. 어느 순간 1번 명태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막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맞고 저분이 얘기하는 거 맞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책 사고 왜 다 역술인이야? 명태균 씨는 역술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역술인이잖아. 그러면서 혼자 역술이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천공하고 건진. 이분은 역술인 아니에요. 고소당해요. 근데 사실 뭐 컨설팅하고 역술하고 이분은 차이인 것 같아요. 정치 분석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치 전문가 분석가. 그렇게 뭐 이제 말씀하시죠. 데이터를 뭐 아주 안 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이 엇갈리는 게 하나는 김영선 쪽에서 먼저 공천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아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이거를 보고 먼저 공천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사실관계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양쪽이 다른 거예요. 개혁신당에서는 김영선 측에서 먼저 와서 요구했다는 요구했다라는 거고 개혁신당이 먼저 요구했다는 건 누구 주장이죠? 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뭐 명태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뭐 하지만 일단 주장이 엇갈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몸이 달았을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영선이 더 몸이 달아가지고 먼저 딜을 쳤을지 개혁신당이 더 몸이 달아서 딜을 쳤을지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김영선이 먼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영선은 창원에서 날아가고 김해도 지금 뭐 아예 컷오프될 위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배지를 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이 개입을 가지고 딜을 치고 심지어는 그 SBS 보도로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도 나 이거 폭로할 거다라고 하면서 나 단수공천 줘라라고 했다라고 그 보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방위적으로 딜을 쳤으니까 김영선이 먼저 개혁신당에 딜을 친 거는 맞고, 그러면 이거를 개혁신당이 어떻게 바라봤느냐를 봤을 때는 매우 진지하게 바라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였잖아요. 요게 나온 게. 그때 개혁신당이 이낙연이랑 갈라서고 나서 사실은 바닥 찍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정권이 인기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 차원으로 이걸로 소재로 좀 삼으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니까 그 7불사 회동에 이준석이 천하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고 천하람이 무슨 뭐 기자회견문도 같이 작성하는 거를 뭐 이렇게 도와줬네 안 도와줬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검토까지 했으나
비례를 1번이나 3번을 주는 거는 이건 너무 리스키하다라는 게 결국은 당의 판단이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러다가 다 이거 소탐대실에서 망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을 이제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제안이 오면은 사실은 검토하는 게 맞죠. 그럼요. 예,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고 어쨌든 딜을 노딜이 된 거니 뭐 이제 거기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 그 이준석 대표에게 김영선 의원이 연락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중대한 좀 제보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하겠다. 만나자. 만날 수 있죠. 싫어 안 만날래.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나서 얘기 쭉 들어봤어요. 이것도 휴대폰도 보고 그 자료도 보고 봤어. 그 당에 가서 다음날 회의를 했어. 이런 건데 어떻게 할까요? 어유 안 돼. 그런 사람 했다가 우리 개혁신당 완전 망해. 그래서 이제 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만났냐? 뭐 그렇게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퍼즐이 하나 안 맞는 게 근데 명태균 씨는 그 텔레그램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 실불사에 갔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증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본인한테 씨가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기서도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실불사 미팅, 회동, 뭐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명태균 씨가 이제 뭐 이준석 대표나 뭐 얘기해가지고 만납시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김영선 전 의원도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문자를 주고 받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가 모든 게 다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문자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도가 되기 전에 아니 그 문자는요. 그 김건희 명태균 문자지 김건희 김영선 문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도가 나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은 내 문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은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도 친하고 실은 김영선 대표도 그렇게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하니까 이 둘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얘기해 주세요. 김영선 전 의원과 그 비모 씨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그냥 날라와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좀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이렇게 경청하는 스승님을 대하는 제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와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이준석 대표를 여당 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준석 대표 나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또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할 때 의원으로 만들어주고 나중에 그 둘을 실불사에 같이 앉힌 것도 명태균 씨 아닐까? 이런 유추가 두 가지 부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밥으로 잡아야 되는 게 명태균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다. 전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아니에요. 줬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명태균이 김영선, 이준석 7불사 모임을 이제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것도 아니고 김영선이 뭐 먼저 전화해가지고 만나고 그래서 명태균도 전화해서 아이 같이 보자고 그런 거지 전적으로 명태균 씨가 다 했다.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7불사 모임을 명태균이 주도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명태균은 어쨌든 본인이 김영선을 처음에 도와줬던 사람인데 김영선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계속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근데 김영선이 지금 빡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빡쳐가지고 나 이제 폭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여사나 본인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거를 만류하거나 중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이준석한테 던져주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가능성인데 그 뭐 7불사 모임에 당일에 갔든 아니면 그 앞뒤로 갔든인데 뭐 이 관련자들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예. 거꾸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한테 정확히는 명태균 씨를 소개했을 가능성 없어요? 연결이 이렇게 반대로 됐을 가능성 다시 누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거보다 시나리오. 훨씬 전에 훨씬 예,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그만두고 한 2달 있다가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가 소개받은 것 같아요.
누가 소개시켜줬냐, 브릿지 역할을 누가 했냐라는 게 2명으로 좀 압축되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섣불리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랑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긴밀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브릿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 명태균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만 있었다면서 그걸 어떻게? 그리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어떠한 얘기들을 했길래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신뢰를 했을까? 그리고 이 공천 문제와 다른 어떠한 조언을 했을까? 그리고 왜 명태균과 김건희는 1월쯤에 왜 서로 헤어지고 원수가 됐을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 같아요. 밝혀지긴 할까 그게. 근데 그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판단들을 내렸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 저건 천공의 조언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사실은 천공은 억울할 수도 있다. 천공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더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수도 있고. 천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뭐, 엠모 씨의 조언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가능성. 하여간, 예, 예. 실세가 천공이 실세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천공이 그 뭐 스승님이죠. 천공은 스승님이고.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논평이 나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저런 분들이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정황적인 방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론을 하는 거니까 너무 자괴감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씨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모두가 분노했는데 지금 막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뭐 이렇게 자꾸 나오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계속 전 사회 역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운을 걸어야 돼. 뉴스마들은.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문을 걸으라고 편집국장 알았어 열심히 해. 김준일 평론가님이 좀 자괴감 느끼시니까 분석적인 대로 좀 들어가서 예.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그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100%, 99%도 아니고 저는 100%라고 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절대 한치의 틈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재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느냐 2주인가? 2주 안에 해야 되니까 지금 언제가 정확하게 내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에 국무회의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번 주 내에 24, 거부권 9월 24일 아니면은 예. 10월 1일인데 쉬는 날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는 좀 알아봐야 돼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10월 초에 10월 초 그러니까 중순까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첫째 주나 뭐 이때쯤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궐선거 직전에 재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궐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죠? 10월 16일인가? 10월 16일? 15일인가 16일 제가 15일, 헷갈리는데 16일. 약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국정감사 좀 시작하고 좀 초반에 10월 7일인가 국정감사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기 직전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정감사 중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워낙 중요한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기사로도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김건희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 자괴감 든다. 장성철 소장님이 또 다른 방송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자괴감 느낀다 뭐 이런 얘기 막 전해주셨거든요. 그랬잖아. 그럼요. 자괴감 느끼는 사람이 좀 느끼죠. 많이 느끼죠. 아니 소장님은 그러신 거는 알고 있는데 참고수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저게 맞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게 좀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포대교에서 지시하고 막 뭐 얘기하는 거. 현지 지도 사진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사진 그리고 거기 나왔던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의원들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이 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재표결할 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용산과 전쟁하자는 거고 그게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가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여당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탈당할 수도 있죠. 저는 탈당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왜냐면은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이탈표 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가까스로 통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될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8표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뭐 대략 뭐 이게 몇 명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8표, 9표 나와야 돼. 한 6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 6표 안팎으로. 이탈표가. 좀 예상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죽으라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의원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특정인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 근데 아니 본인이 그런 저는 의사를 뭐 계속 밝히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굉장히 반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방송 때문에 만났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왜 반대를 했냐면은 이거는 공적으로 이를테면 문제가 되는 거 해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쨌든 사인 시절에 한 거니까 이거를 특검으로 하는 게 맞느냐 형식 논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본인이 평소에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영부인 시절에 한 거라서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본인이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형식 논리에 따르면은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국민의힘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김건희 자리에 이때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이 아니면 노무현 때 권양숙이 권양숙 여사 그 영부인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아서 그거를 그냥 뭐 공천 개입이 아니라도 논의라도 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탄핵이라고 했지.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핵하기가 특검은 당연하고 탄핵하겠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여론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문서가 하나 도착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의 문서를 요건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좀 평가 좀 해서 이거는 사운에 대한 걸린 문제라 그분의 컨설팅 책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24일 12시까지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뉴스토마토의 법률사무소 통해서 보냈는데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영부인은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의뢰인 간의 메시지다. 본인 명태균 씨와의 메시지고 이준석 천하람에게 보여준 사람도 나다. 의뢰인이다. 그 메시지에는 영부인이 김영선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이동하라고 요청하거나 그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영부인이 김영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DC의 발언, 기사에 나온 DC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이게 더 문제 아닌가? 영부인이 자기랑 문자를 주고받아서 이렇게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이거 자충수가 된다고. 이거 지금 본인이 확실하게 본인도 공천 개입을 하고 여사도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를 지금 하나 쌓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뉴스토마토에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명태규 씨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네가 먼저 그 문자를 공개해라. 그렇지. 그럼 답이 딱 나오지. 그럼 아마 사건이 확 더 커질 거라. 어떻게 여사가 명태균 씨랑 연락을 해가지고 김영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논의하고 이랬냐 저랬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토마토 측에 얘기해 주세요. 이준석 천하람한테도 본인이 전달했다는. 아니 뭐 이준석 천하람이 이제 그 명태균으로부터 봤을 가능성도 있죠. 그걸 뭐 배제할 수 없는데 거기만 봤을까? 명태균으로한테만 봤을까? 뭐 다른 사람한테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 의아한 일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 자. 김영선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러게요. 본인 문제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본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겠냐고요. 뭔가를 아니 내 참으라면 내가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하려면은 뭔가를 우리가 기자회견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이제 의문점에 대해서 대응과 뭐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야. 하면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할 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 이제 명태균 씨랑 뉴스토마토랑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한테는 더 안 좋다.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오고 간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고 엄청 많대. 그렇다면 이제 훨씬 더 파장이 2배, 3배로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만 있겠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조언을 김건희 여사한테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 대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좀 다른 맥락의 얘기지만은 예전에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이 반응 안 해가지고 뭐 익십이네 예의가 없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측의 그 이제 맥락들을 이해를 해보면은 그 5개 문자밖에 없었을까? 텔레그램에. 그 앞뒤로 무수하게 많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상당히 이런 공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이게 뭐야 갑자기 사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리해 보자면 명태균 씨의 이야기는 지금은 20%가 드러나 있지만 정말 70%, 80% 드러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많아. 특히 고소 이후에 뉴스토마토와의 이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게 많이 지금 제일 꽤 세는 나온다고 포인트가 봐요.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또 무슨 태도를 취할까? 한동훈 대표는 내일 이제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안 하고 뭐 그건데 저는 지금 명분을 쌓고 있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명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당대표직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진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나 그만두겠다. 저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한번 내가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4월 1일 날 대통령이 이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가겠다라고 담화문 1시간 동안 본인이 줄줄줄 읽으니까 다 뒤집어졌잖아요, 당이. 그다음에 나 그만둘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뭐가 됐든 하여간 지금 명분을 쌓고 있다라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닥치면은 사실은 지금은 윤석열 갑 한동훈 을 이런 분위기잖아요. 정말로 그럴까 계속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갑을관계가 그렇게 설정되기 어려워진다고 봐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허세를 부리겠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국힘에 달렸어요, 사실.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박지원 의원하고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한 번씩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분석이 일치하는 게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위상이 위험하고 금방 낙마할 수 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낙마 가능성이 얘기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 안 한다. 둘 다 그거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을 던지고 나가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것보다는 사그라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아요? 아니 뭐가 됐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냐면은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는 게 의미가 없고 더 밑에서 안에서 뭐 이를테면은 친윤들이 쿠데타 일으킬 것 같고 뭐 이러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진압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의미도 없고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그냥 반윤이요라고 선언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친윤으로는 대선 치를 수 없거든요. 누가 됐든. 그러면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잠깐 휴지기를 갖는 방식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던져버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지금 뭔가 하나하나씩 지금 쌓아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 가지 분석은 김준일 평론가님이 잘 해주셨고 앞뒤 뒷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제 박대출 의원의 그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가지고 독대 좀 하자. 가서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홍철호 수석이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대통령님 사랑해요!
체코 화이팅! 와! 체코리아? 이거로 끝내려고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대안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3자 회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동훈, 추경호, 김상훈 이렇게 3대3 회동을 통해서 왜 독대 안 해줘? 이러한 좀 비판도 좀 피해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거기서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생각과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져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그런 모양새는 한동훈 대표를 좀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전히. 아니, 근데 계속 한동훈 그런다는 대표 거 아니야. 독대하겠다는 건 1대1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쟤 맨날 저래 맨날 뭐 사표 쓴다 그러고 검찰 때도 그랬어 그냥 냅둬 그냥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대가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한동훈 대표는요 아니 자기 당대표로서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해달라. 김건희 그다음에 최상병 그리고 의료대란 이 문제 관련해서는 나에게 정권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뻔해져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뭐 독대 해주겠어 이렇게 뭐 얘기하는 모양이죠. 답답한 상황인데 답이 없어. 어쨌든 일정으로 보면 지금 뭐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왜 녹취록 공개 안 하냐, 캡처본 공개 안 하냐 이건데 건네준 사람이 통비법에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통비법이 되게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이것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제보자를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그 약점을 노리고 명태균 씨는 니들이 공개해라. 지금 이런 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서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해드릴게요. 천하람 의원이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보낸 문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DC가 실불사에 가지고 갔는데 천하람 의원이 사진으로 찍었다. 가지고 있다. 있다니까. 그럼 천하람 의원 공개 못해요? 그것도 통비법 위반이에요. 우리 처음 토마토에서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질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막 저쪽에서 고소하고 제3자 제보자 끌려가고 막 이러면 DC 또 끌려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두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뭐 관련이 없으면은 싹 공개해도 될 것도 같은데 제보자가 다치니까. 제보자가 다치니까. 제보자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에겐 진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월달에는 많은 것이 밝혀질 많은 것이 거예요. 밝혀질 국회에서 거다.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때 10월에. 계속 이제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녹취록도 국정감사에서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 나온다. 네, 네. 장성철 소장님 발언으로 네. 접수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탈자도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큰 거 많이 터지네요.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기대를 한다기보단 조금 이 상황을 잘 슬퍼요. 슬기롭게 아니 이게 아니라 잘 나라가 헤쳐나갔으면 지금 어디로 좋겠어요. 가는 거야? 체코 언론에 막 나왔대요 이거. 사기꾼하고 사냐 뭐 이런 거 뭐 지금 지웠다지만 뭐 그런 거 나오고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나오셔서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정치가 경제다 진행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하시죠? 미국에서 금리나 비컷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이 나오셔서 낙관론이세요. 낙관론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셔서 같이 들어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장 소장님, 김 평론가님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생산시설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네. 아마도 이것도 이스라엘이 헝가리에다가 위장업체 만들어 놓고 대만 쪽에
생산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어디선가 자기들끼리 생산하고 있다가 헤즈볼라가 주문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딱 헤즈볼라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 안에 폭약을 갖다가 몇 그램 정도 집어넣었을 겁니다. 폭약이 원거리에 있는데 원격으로 여러 대를 동시에 터트린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이게 회로를 갖다 여기 심으면은 우리가 특정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그걸 트리거링하는 신호가 되면은 이게 뜯어갖고 그냥 단순히 폭약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회로에 연동한 부분들 기폭 회로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A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이 메시지에 따라서 거기 전기를 바닥 튀겨줘갖고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 폭약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게 뻥 터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그것도 비컷 한 다음에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살펴보려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기준금리 비컷 크게 인하를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놀랐죠. 아, 이걸 왜 하나? 그러셨어요? 예, 이게 되게 좀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비컷이라는 게 0.25%가 아닌 0.5% 이상을 하고 또 0.75% 되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의 비컷을 했다라는 건 미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더 나가서 이렇게 비컷을 할 때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다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는 비컷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정말 노력을 해서 열심히 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제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놀랐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우리가 모르는 놓친 악재가 없는데도 금리를 인하했다면 이건 지금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에 부동산도 역사상 최고치인데 여기다가 그런 선물을 준다라는 건 이게 연준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둘 다가 무서운 거죠. 예,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역대 미 연준의 그 정책금리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가 준비했는데 혹시 되는지 모르겠고요. 네, 일단 말로 일단 설명을 하자면 정책금리 변화 하고 실업률, FRED, 예. 요 네, 그 그래프죠? 파란 선이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미국의 정책금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끝부분 금리 내려간 게 보이는데요. 저 차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그 연준은 실업률이 상승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990년 그리고 또 2000년 후반, 2001년 그리고 또 2008년, 7년, 2020년 이렇게 실업률이 급등할 때마다 파란 선이 쭉 위로 솟을 때마다 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빨간색은 쭉 떨어지네요. 예, 정책금리가. 그래서 정책금리가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하해줬던 거는 1995년, 98년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린스펀 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뭐 뉴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조금... 그리고 또 아시아, 러시아 외환위기도 나고 해서 도와주려고 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급박한 위기가 있을 때 금리 인하해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급박한 위기가 있는 건 아닌데 실업률 저 바닥에서 겨우 한 0.5% 올랐다고 네. 저기서 금리를 저렇게 많이 인상해 준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인하를 갑자기 해주면 그러게요. 그 증시도 계속 괜찮고 그러면은 거품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런 이미 뭐 걱정은 되지 거품 않아요? 레벨이죠. 사실 미국 기술주야 저거 뭐 버블인 거 알고 투자하는 거고요. 일단 뭐 설명이 안 되는 레벨의 주가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미 연준의 경제 전망 관련돼 있는 표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네네. 미국 연준의 경제 전망 변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되는데요. 저게 뭐냐면 이제 6월달 대비 이번 9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은 0.1% 인하됐고 물가 전망은 0.2% 인하.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명목 성장률 2%에 물가 상승률 2.6이면 적정 금리는 한 4% 후반이니까 네. 금리 인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전망대로라면. 왜냐하면 경제의 명목 그 금리는 성장률에다가 인플레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이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해서 저희 경제학 원론에서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지금 금리가 5.5였으니까 1%나 높았으니까 네. 인하해 준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저 데이터들은 3달 전에도 비슷했잖아요. 네. 숫자가 거의 그렇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3달 전에도 0.25% 인하해도 되고 이번에도 0.25%
인하해도 되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번에 0.5를 했는가? 결국 이런 거 보면 경제학자, 그 이코노미스트로서 시장을 분석한 지 30 몇 년 됐지만 와 이게 볼 때마다 이제 새롭죠.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약간 자괴감 느끼는. 아니 근데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있어서 그동안 뒤로 미뤄오던 거 아닌가요? 금리 인하는 시점 인하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계속 그런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 연준이 저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볼 텐데 오늘 그림을 뒷부분에 가져왔을 텐데 그러면 가능하시면 이거 안 가져왔군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그 이제 임금 상승률 통계를 보면 한 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률이 거의 한 4% 나오거든요. 완전히 지금 AI 신경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플레이션보다 실질 임금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불과한데 실질 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데 생산성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자들을 뽑는 데 따르는 리스크가 없죠. 왜냐하면 근로자의 체감 인건비가 감소하는 거니까. 어떤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한 명을 고용을 한다 치면 이 친구한테 연봉을 제가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그건 이제 가정이죠. 그럼 주더라도 이 친구가 운영도 잘하고 나가서 영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와요.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주는 10억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안 아깝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근로자가 생산해서 그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다면 그 생산성의 향상이 있다면 임금 인상이 그렇게 안 아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임금 상승률보다 이 수익의 증가나 이익의 증가나 생산 효율의 증가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 안 하죠. 왜냐하면 가격을 인상했다가 경쟁자를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가 이미 2분기 통계에서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그 7월 말에 이미 데이터를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금리 인하 안 하고 지금 한다. 결국 그 사이에 이제 변화된 건 국제유가 대폭락한 거. 80불에 있던 게 65불까지 갔으니까. 유가가 이제 대폭락한 거. 근데 유가 폭락을 보고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는 예전에 사라진 거고 지금 미 연준은 계속 노동시장만 쳐다보다가 노동시장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인하해 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비컷 그 추석 연휴 때 우리는 연휴 때라서 뭐 증시는 안 열렸지만 미국 증시가 계속 열렸잖아요. 발표가 됐을 때는 처음엔 근데 시장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또 다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예, 그건 이제 그 다음 데이터 때문에. 어떤? 예, 그 다음 날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0.5% 인하한 날은 0.5% 인하한 그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홍 박사님처럼 비슷한 걱정을 한 건가요?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발표됐던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혹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말로 하자면 저 빨간 선이 되게 지저분한 게 저게 주간 데이터라고 써요. 매주 발표됩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실업률 아까 우리 본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즉 고용보험 받으러 가는 사람이 실업률보다 먼저 움직이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벌어져야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실업률 통계가 잡히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끝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옆을 기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상 최저 레벨의 해고가 이루어지는 중에 옆으로 기고 있는데 실업률만 올라간 거죠. 저건 이제 결국 저 실업률의 상승은 불법 이민자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즉 실업률 통계가 의미가 없는 통계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8월 달 열렸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고요. 그때 이제 자기가 가져온 통계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나 이런 거를 감안한 경제의 노동 공급, 체감 노동 공급을 보여주는 통계를 보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경제의 어떤 노동력 공급에 비해서 한 200만 명 이상 더 늘어난 통계를 갖고 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대부분이 또 근데 불법 체류자니까 실업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체에 그 어떤 압력을 가져오냐 하면 이게 이제 비취업자인데 취업되어 있는 상태로 있거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용 불안을 일으키고 경제 전체로 본다면 이제 실업률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방금 이야기 보여드렸던 그 통계가 사람들한테 안도감을 준 거죠. 아, 불안이 와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라 연준이 실업률 올라가니까 찝찝해가지고 보험성으로 인슈어런스 컷을 했구나.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빨간 선 보시면 잠깐 중간에 오르긴 하는데 저게 다 허리케인 올 때 오르거든요. 허리케인이요? 예.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허리케인이 왔었는데 그 허리케인 오면 뭐 사람들 한 100만 명 정도가 레이오프 되는 거죠. 거기는. 아. 예, 그러면 레이오프 그 지역의 소비가 줄기 때문에 수기도 그런 줄기도 줄지만 회사 안 가는 거죠. 아. 나 해고됐어요. 그러고. 일시적 해고죠, 레이오프. 예, 레이오프 되니까 어차피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 불러봐야 지금 돈도 안 되니까 해고하고 대신에 허리케인 지난 다음에 다시 재고용해주고 대부분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그 상품 관련도 있겠지만 리테일 쪽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 요새 고용이 해고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용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통계가 이제 작년 여름보다 올해 허리케인이 더 센 게 온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다 계절적으로 평화를 해주는데 이번에 저렇게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통계가 튄 건 이번이 더 센 허리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년보다 센 게 오면 실업률이 잠깐 뛰는, 아니 그러니까 저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잠깐 뛰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고 실업률 올라가고 이런 게 사실 경제가 침체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불법 체류자, 이민자들이 와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 또 재난이 일어나서 허리케인 같은 게 일어나서 갑자기 좀 일시해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요거 때문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8월 초에 있었던 글로벌 주식시장의 대폭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주가가 버블 레벨이니까 차익 실현하는 핑계를 다 거기서 댄 거지. 경제가 정말 펀더멘탈이 나빠졌다고 볼 만한 징후가 지금은 별로 없는 거죠. 펀더멘탈이 나빠졌다는 징후는 없다. 제가 한 가지 좀 테크니컬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불법 체류자가 실업률에 계산이 되는 게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면은 취업 자체가 불법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하우스홀드 통계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인플로이먼트 통계는 들어가는데. 아, 고용 통계는 들어갈 그런 건 수가 안 있죠. 가리고 다 조사를 예, 하는 들어갈 건가요? 수 있는데 아. 하우스홀드 통계는 이제 30만 가구인가 3만 가구인가 제가 3자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서베이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가구 조사라는 거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영주권 가지고 있는 거기는 안 사람들 들어가요.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 또는 아니면 인슈어런스 넘버 저희 뭐라고 하죠. 네네네. 아무튼 그 사회보장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면 왜 실업률이 그 과대평가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새로운 실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임금 비싼 기존 노동력을 안 쓰고 이 사람들을 써서 생기는 일일 수도 그것도 있고, 있겠구나. 예,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수가 한 번씩 재편될 때마다 그게 이제 인플로이먼트, 죄송합니다, 하우스홀드 통계가 개편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도 또 한 번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겁니까? 사이클상 경기 침체가 오는 예, 거 아니에요? 한 지금 번씩? 여기서 온다면 뭐 거의 역사에 남을 사건이죠. 아, 그래요? 예, 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바로 아틀란타 연은의 GDP Now를 가져왔는데요. 저 빨간 선이 뭐냐면 GDP Now,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거꾸로 그려놨네요. 예. 아무튼 저 파란 선이 GDP Now인데요. 제가 설명을 방금 네. 거꾸로 했습니다. 네네네. 파란 선이 GDP Now인데요. 저 GDP Now를 보시면 되게 변동성이 크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은 크지만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한 분기에 앞서서 거의 다 잡아내고 있죠. GDP 나오라는 게 뭡니까? 매월 발표되는 8가지 경제 통계가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네. 뭐 소매 판매, 네. 무역 수지, 음.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을 쫙 집계를 해서 매월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그 해당 분기 성장률을 실시간 추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I가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 통계가 변동성은 되게 큰데 경제 성장률보다 변동성은 큰데 이 성장률의 상승과 하락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흐름은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오고 있어요. 어이구, 그럼.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아. 3%였는데 아. 지난 분기는 3%를 이미 기록했고 9월 이제 곧 끝나는 이번 다음 주로 끝나는 3분기 성장률도 2.5에서 2.6이 나오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게 그 호황이고 특히 지금 미국의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1.5나 1.8인데 네. 그거보다 성장률이 지난 분기는 3% 이번 분기는 2.5면 네. 과열이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 과열인데 금리를 비컷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번 8월 초에 주가 폭락이 네. 있었으니까 네. 연준이 금리 인하해 주는 거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비컷을 하고 또 올해 연말까지 0.5%를 더 추가 인하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 네. 그런 걸 보면 와. 두 가지를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GDP Now나 또는 그 뉴욕 연은에서는 Nowcasting이라는 걸 다 둘 다 지금 2.5, 2.6이 나와요. 두 번째 이거 말고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나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것들 선행지표가 죄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주가가 폭락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면서 해줬나? 하고 보면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저희가 괴로운 거죠. 이게 우리가 알던 연준은 없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델은 틀렸나?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데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세상에 온 건가? 그럼 뭐지? 이게 뭐지? 이런 그 불쾌함.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한 가지 뭐 음모론 같기도 합니다만 미국이 국채 발행 엄청나게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국채 금리를 뭔가 조절해야 돼서 금리를 좀 인하해 줘야 돼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에 불과한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는 이미 3%대인데 아네 그거는 정부 정책 금리랑 상관없어요. 네. 정부 정책 금리가 어차피 인하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비컷을 한 다음에 금리가 내렸으니까 오히려 반등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버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 미국 채권 시장의 그 사이즈가 국채만 30조 달러인데 옐런이든 뭐 누가 그걸 조절을 한다. 시그널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말로는 이제 할 말 없을 때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죠. 아니면 조금 너무 우리나라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금리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팬데믹 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은 적지만 돈을 빚으로 많이 자영업자들한테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만기 돌아오고 이러는 거 걱정해가지고 금리 낮춰주고 대출 금리 관리해주고 이런 거는 아닌가요? 거기는 대출을 연장 안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는 대신에 돈을 줬습니다. 예, 탕감을 해준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정부에서 네. 실업수당을 후하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20년 8월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때였죠. 그때 네네. 미국의 저축률이 40%가 넘었습니다. 저축률이 높다는 건 예, 돈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아서 미처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현금 지급을 나라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해고를 못하게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안 하다가 뒤늦게 선거 앞두고 돈 줬죠. 돈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악이고요. 금리에 대한 일단 뭐 민감도는 굉장히 떨어지네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화가 나니까 미국 이야기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재정으로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다. 그럼 비컷의 진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소비자 연체 문제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겠죠. 연체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오토론, 스튜던트론, 자동차 대출. 네, 3대 론이라고 저희들 부르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역사상 최저치니까. 역사상 최저치입니까? 예,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2005년보다 낮습니다. 그 버블 때 2005년에 네. 역사상 최저 레벨로 연체율이 네, 떨어져서 네. 이상한 채권들을 트리플 네. A 줬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디폴트율을 과거의 디폴트율을 가지고 추정하니까. 예, 근데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나중에 터지게 된 거군요. 터졌죠. 알트 A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뭐 앞으로 연체율이 올라갈 거라 걱정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일이고 다만 오토론, 스튜던트론 그러니까 자동차 담보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은 연체율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너무 적죠.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니까 대출을 해줄 때 되게 소액으로 해주는 대출들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우리도 카드론 그 이자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18%에서 24%. 와. 그러니까 그런 대출 금리는
뭐 그걸 받을 때 이미 연체율이 되게 높을 걸 가정하고 고금리를 받는 대출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상각을 각오하고 라이트 오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금리를 받아서 대출해주는 시스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경제 전체의 건전성하고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을 수 있죠. 그 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그렇게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조금 대출을 받았다 어려워지니까 이제 은행이 파산 지경이 되게 된 거였는데 그런 일들이 좀 뭔가 예고되는 징후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그 대출 심사역들의 대출 태도는 되게 타이트합니다. 아, 굉장히 담보를 깐깐하게 본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연체가 이렇게 낮은 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연준이라는 데가 역사상 최저 레벨의 연체율에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주가도 역사상 최고치이고 집값도 역사상 최고치인데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 정도 위험 없는 경제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상업용 부동산 발 위기로는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전체 미국의 그 모기지 시장을 총괄해서 투자하는 펀드가 VNQ라는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1조 달러 중에서 오피스 관련돼 있는 리츠 비중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4%가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은 되게 작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큰 시장이냐 하면 이제 주거용 임대, 우리로 이야기하면 뉴스테이. 네, 기업용 임대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 그리고 그 쇼핑몰 리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미국은 또 콘도 라츠라고 해서 주말에 이제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휴게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 그런 리츠들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또 인프라 리츠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오피스 리츠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게 이제 LA나 몇 군데 문제인 거지. 경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블록별로 다 다른 거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가 이제 거기 안 가. 이래서 공실이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인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선동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참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네. 그럼 역시 주가일까요? 네, 예를 그런 들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실망한 거죠. 아, 야, 연준이라는 데가 이렇게 주가를 떠받치는 곳인가? 예, 이런 것은 진짜 비난받을 행동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비컷은 저로서는 그걸 딱 듣는데 약간 표주 끊어지는 기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먼 나라에 있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죠. 추가 인하는요? 추가 인하 지금 하겠죠. 뭐 예고된 거 같은데. 올해만 0.5% 인하하겠다고. 0.5% 더 하면은. 그래서 뭐 시장 일각에서는 11월 달에 0.5% 할 거다. 네, 11월 달에 아예 바로 한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하는 높다는 사람도 얘기죠. 요즘은 일본이 엔화가 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그거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근데 일본은행은 지난번에 기준금리 조금 올렸다가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났었는데 추가를 좀 올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정신이면 안 올리겠죠. 근데 거기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상하지만 일본은행에 비하면 선녀죠. 예, 뭐 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연준 걱정했지만 사실 일본은행에 비하면 뭐 미 연준은 거의 신입니다, 신. 예, 바닥의 바닥이 일본은행이고요. 왜 그런가 그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일본 은행의 그 일본의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고, 파란 영역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고요. 회색 선이 국제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유가가 오를 때 물가가 저거밖에 안 오른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게 나라 자체에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6% 갔잖아요, 물가가. 그리고 미국은 10% 갔고. 근데 이제 일본은 4% 잠깐 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전쟁 났을 때. 이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저점이 깨졌거든요. 65불까지 깨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 물가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다가 저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0.25%를 인상했다. 예, 머리에 든 게 없다. 저게 사람인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그러네요. 지표를 안 보고 뭐랄까요? 이제 낮은 금리는 자산 시장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어라는 일종의 이제 그 이념 집단. 그래서 이제 30년 불황을 저렇게 만들다가 이제 12년 전 이제 구로다 총재가 들어선 다음부터 아베노믹스 12년을 한 게 그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구로다가 물러난 다음부터 이를 꽉 깨물고 이제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 그 동경대 교수님이신데 네네네. 그분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이제 모르모트 또는 저기 퍼펫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엔화가 급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에서 주가 빠진다는 건 너무 과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렇게 바본 줄 몰랐다. 저 나라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투자하는 게 이게 바보짓 아닌가? 이제 그런 패닉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스토리텔링이고요. 네. 그럼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진짜 1조 달러도 안 되는 금액인데 하루에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6조 달러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 외환 하루 대금. 근데 네. 총액 1조 6조 달러도 달러. 안 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10% 빠진다. 아니죠. 그냥 일본 시장의 참가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한 거죠. 일본에 투자하고 있던 글로벌 투자자나 일본 개미들이 다 일본 중앙은행한테 뭐야 이게 이 사람들 믿고 내가 투자를 해야 돼? 내가 바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엔저가 좀 해소되면 환차익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엔화가 상승하니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해 놓은 사람이 근데 그거보다 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주가가 더 많이 빠지긴 하죠. 그래서 이탈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행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라면 여기서 금리 더 이상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와, 저는 한 2년 올해 초에 쓴 책에서 네.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제 개정판이라는 개정판을 냈는데 확장판을 냈는데 그 책에서 일본이 앞으로 2년간은 정책금리 동결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유가는 빠지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7월에 인상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이코노미스트로서 무력감이 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인제 30년 디플레가 이제 끝날랑 말랑 하고 사실 유가랑 관계를 보면 다시 디플레 올까봐 걱정되는데 저기다 금리를 인상한다. 이건 도대체 그 집단이 비정상적이거나 경제학자들이 아닌 집단이 저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가 2000년 8월에 미국 그 자산시장 버블 붕괴되면서 경제 불황으로 갈 때 그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할 때 이 사람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때 동경대 교수로 이미 재직 중이셨는데 24년 전이죠. 그때는 이분이 정말 그 청년 교수가 절대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전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고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여기다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질 때 인플레도 없는데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대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바뀐 건가요?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 이제 실망감이 크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24년 사이에 저렇게 변질됐다. 저긴 그러면 다 구로다 히데키 전 일본은행 총재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지. 저기는 전부 저기 들어오면 다 저렇게 사실은 되나 보다. 매파다. 예, 모두가 그러니까, 매파다. 네, 매파다라기보다는 디플레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난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금리를 인상했던 시라카와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전 일본은행 총재 이름을 자라고 불렀으니까 제가 이제 왜 없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전 시라카와 총재가 회고록에서 그런 책을 전 그 사람 회고록을 읽었는데 한국에 번역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읽었는데 디플레는 경제에 꼭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써요. 그렇군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사고방식이 이번에도 통한다면 사실은 금리를 더 올리면서 올릴 수 있죠. 엔화 가치도 더 올리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여쭤보고 봐야 돼서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비컷하니까 따라 내리겠죠,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예, 이번에 나온 9월 금융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 네. 보고서에서 네. 안 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서울 부동산 버블이라고 네네. 강하게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그 뒤에 보고서에. 그러니까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책에서 보고서 두꺼운데 그 프린트돼 있는 것 중에서 회색으로 돼 있는 특집 부분이 네. 그게 이제 스텝 페이퍼거든요. 네. 거기에 서울 부동산은 버블이다 이렇게. 아, 그 보고서가 무슨 보고서라고 하죠? 통화신용정책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한 어떻게 보면 챕터가, 예. 특집이네요. 네. 네, 그거 보고서 여기도 똑같구나.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여기 최바닥에 일본이 있다면 그 사이에 한국이 있는 거지. 우리도 뭐.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값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금리를 내리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예,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다. 우리가 버블을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아. 내용을 담은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사실은 아닌가요, 근데? 혹시 더 내리면 금리 내려서 네. 서울 집값이 올랐나요? 서울 집값이 이미 오르긴 했죠. 네. 아,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새 채권 금리가 좀 다시 반등했죠. 아, 그럼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 주가는 오르고 한국에서는 금리를 안 내리면은 자산 시장, 한국 자산 시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국 주식이 아, 저꼬리. 아, 그렇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사실 높아졌다. 최소한 9월, 10월에도 아마 가능성 있죠.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서 9월은 그래도 일단 뭐 회의가 없고요. 10월에 10월에. 미국에서 11월에 아까 한 번 더 비컷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뭐 움직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떠밀려서 할 것 같다. 아, 그렇군요. 한국은행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초과돼서. 늦게 돼서 늦게 시작해서. 아, 네네네. 오늘 홍춘욱 박사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는데 미국 경제가 아직도 좋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인데 한국에서 대응을 잘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걱정이 됩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11시에 라이브를 찾아주시고요. 저는 오늘 홍춘욱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